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섭섭할 일도 많지. 이제 너희 뒷바라지 그만하려고 한다.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너희가 우선이 된 것 같아. 너희가 내 도움에 익숙해진 것처럼 나도 그게 습관이 돼서 이번엔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네가 덜 힘들까 고민했는데 그게 너한테 좋은 게 아니었나 봐. 나도 엄마한테 섭섭한 게 많아도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래, 너는 뭐가 그렇게 섭섭한데? 급할 때 애들을 봐준 적도 있었잖아. 우리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거야. 어디 외식하거나 놀러 가려고 하면 엄마가 신경 쓰이고 뭐 준다고 하면 집에 와도 남편이 불편할 때도 있고 가까이 살아서 우리도 당연히 불편하지. 그래, 네 말대로 너무 가까이 살아서 그런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이사를 가겠다. 이사? 아니, 이사까지 가는 건 너무하잖아. 우리 도와주기 싫어서 엄마가 도망가버리는 것 같잖아. 도와달라는 자식들도 문제지만 다 큰 자식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나도 문제였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들은 너희가 돌봐야지. 나도 언제까지 너만 품에 안고서 섭섭하다 뭐다 하면서 늙고 싶지 않아. 너도 그런 부모는 부담스럽잖아. 엄마, 이렇게 딸 마음에 대못 받고 가면 후회할 거야. 너야말로 앞으로 누가 너를 이렇게까지 챙겨줄 것 같니? 나 죽으면 그때 가서 눈물 흘리지나 말아라. 딸로 인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이지영 씨다. 외동딸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었던 이 씨는 그 희생이 얼마나 무의미했고 그 희생이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갈라놓았는지 생각하니 후회가 막심했다. 자식이 고생하는 꼴을 볼 수 없었던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오히려 망쳐놓은 듯했다. 마르지 않는 사랑을 받기만 한 자식은 그 사랑이 당연했고 더 큰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딸이 결혼을 하면서 이 씨와 가까운 곳에 살게 된 것이었다. 아이고, 벌써 애들 어린이집 끝날 시간이 됐네. 반찬을 만들다가 시계를 보니 벌써 3시가 지나 있었다. 5분 뒤면 어린이집에서 손주가 하원한다. 그리고 손주는 외할머니인 이 씨가 데리러 가야 한다. 손에 낀 비닐장갑을 서둘러 벗고는 앞치마를 벗었다. 해놓은 반찬을 소분해 반찬통에 넣고는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시계를 힐끔거리며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다. 그렇게 이 씨가 향한 곳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정문이었다. 이 씨의 집 앞이 아닌 옆 아파트 앞에 어린이집 차가 서는 이유는 그곳이 이 씨 딸 박재현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차에서 두돌된 아이가 선생님 품에 안겨내렸다. 그리고 똑같이 두돌된 아이도 뒤따라 내렸다. 아장아장 걷는 3살 아이들은 쌍둥이 손녀들이었다. 이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딸이나 사위가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이 씨가 돌봐야 했다. 3살짜리 아이는 이제 걷기 시작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갔다. 그 덕에 이 씨의 집 거실은 신혼부부 집처럼 매트가 깔려 있었고 가구 모서리마다 푹신한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다. 한시라도 눈을 떼면 다치기 십상이었고 둘이서 쉬지 않고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정도 데리고 있는 것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 이쁜 수아랑 하진 배고프지?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녁까지 먹이면 이 씨의 할 일이 끝난다. 엄마, 나왔어. 퇴근한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시간을 보니 7시 반쯤이었다. 대체로 7시가 넘어야 딸이든 사위든 퇴근해서 돌아왔다. 오늘은 딸이 먼저 온 모양이었다. 우리 딸 고생했다. 밥은 집에 가서 남편이랑 먹을게. 그래, 반찬 해놨으니까 가져가. 덜어놨어. 그러자 딸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냉장고는 왜 또 열어봐. 거기 식탁 위에 있는데. 아, 그거 말고 뭐 좀 가지고 갈 거 없나 해서. 그렇지, 너희는 장을 안 보니 왜 매번 엄마 냉장고를 뒤져. 뭐하러 장을 봐. 여기서 가져가면 되는 걸. 이지영 씨는 기가 막힌 웃음을 짓긴 했어도 딸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었고 그럴 줄 알고 넉넉하게 장을 봐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가 아이들을 봐주는 대신 딸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늘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니 그 돈은 안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는 딸 때문에 아이들은 이 씨가 유모차를 끌고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딸이 차를 타고 가도 애들 둘의 짐까지 옮기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아파트는 아니어도 서로 끝동에 살아서 실제 거리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5분 정도면 서로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조서방 오면 밥 잘 챙겨 먹고 알았소. 얼른 가봐. 그래, 쉬어라. 딸네 집에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돌아오니. 씨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은 8시가 훌쩍 넘었고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죠. 딸에게 해주고 남은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몇 시간 보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은 전에 비해선 훨씬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쌍둥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온종일 이씨가 갓난아기들을 돌봐야 했으니 말이죠. 그 당시는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습니다. 큰 병이 없어도 알아놓을 수 있구나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어린아기를 둘을 동시에 보는 것은 중노동 중의 중노동이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정도니 어느 정도 짐작이 가겠죠. 왜 이렇게 딸 부부를 혼자 뒷바라지하느냐 묻는다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딸의 시집이 바로 제주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위의 가족들 모두 제주도에 살고 있고 사위만 혼자 떨어져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시집 식구들을 보는 게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 부부 뒷바라지는 모두 친정엄마인 이씨 몫이었습니다. 사부인이 계셔서 제가 안심이 돼요. 저희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애들을 챙기지 못하니까요. 사부인이 신경 좀 써주세요. 제주도에 있는 안사돈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올라와서 이씨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아, 네, 걱정 마세요. 오며 가며 들여다볼게요. 저는 사부인이 부러워요. 가까이 살면서 애들이랑 좋은 시간도 보내고 손주들도 자주 보고요. 자주 놀러오세요. 사실 이씨가 딸과 가까이 살게 된 것은 이씨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나 이세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씨네 집과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도 너무 가까웠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하냐. 친정부모는 가까울수록 좋고 시부모는 멀수록 좋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이씨도 딸과 함께 웃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씨와 딸이 가까이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았지만 이씨 입장에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주 만나지만 자주 만나기에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며 노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씨는 오히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돈이 부러웠습니다. 저희는 가볼게요. 그래, 어서 가봐. 비행기 시간 늦겠다. 알았어. 엄마 혼자 외롭지 않지. 걱정 말어. 딸이 나가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를 맡기지 않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쉬게 되어 얼씨구나 했겠지만 이렇게 명절 같은 때에는 홀로 남겨지는 게 반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를 하루 이틀 있다가 오긴 비행기표가 아깝다며 결혼 후 명절이면 휴일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딸 부부는 제주도에 머물렀습니다. 어차피 차례를 지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들 떠들썩한 명절에 같이 떡국 한 그릇 먹을 가족도 없다는 것이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화했었어. 못 받네. 제주도에 도착한 지 한참 되었을 텐데 연락이 없다가 늦은 밤에 전화 온 딸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밥은 먹었어. 진작 먹었지. 나 식구들이 부른다. 내일 여행 계획 짜고 있거든. 이따가 전화할게. 그래, 알았다. 평소엔 평일이고 주말이고 없이 딸네 대신 애 보고 집안일 해주느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이런 휴일에는 정작 혼자 어디도 못 가고 집에서 외톨이처럼 있었습니다. 대부분 휴일에는 딸이 제주도에 내려가거나 제주도 식구들이 올라오거나 하기 때문에 이씨가 딸 부부와 여행을 갈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럴 때 보면 뒷바라지하는 사람, 따로 좋은 시간 보내는 사람은 따로 있는 듯 했습니다. 멀리 사니까 이해해야겠지만 멀리 사니 서로 더 애틋해 보이기도 하고 늘 좋은 면만 보니 어쩔 땐 부러웠습니다. 그래, 떡국 먹어서 뭐하냐? 한 살 더 먹기나 하지. 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늘 함께했던 명절이기 때문에 딸이 결혼한 후에 혼자가 된 것이 무척 어색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딸과 둘이 오순도순 보냈던 시간이 오래된 과거가 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년 2년 지나니 이씨도 익숙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관계에 어느새 적응을 한 것은 이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서방 좀 늦었네. 내일이 늦게 끝나서 영지는 야근한대요. 그래, 전화 받았지. 밥은 먹었어. 아, 지금 퇴근하고 바로 오는 거니까 못 먹었죠. 그래, 불고기 재워놨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영지랑 같이 먹어. 아니요, 제가 짐이 많아서요. 아이를 안으면서 하는 사위의 말에 이씨가 대답했습니다. 차 가지고 온 거 아니야. 내가 같이 가서 실어줄 게 아니에요. 애들 안고 짐까지 들고 못 올라가요. 그래, 그럼 불고기만 챙겨서 가. 애들은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괜찮다니까요? 장모님, 저 좀 피곤해서요. 저녁 안 먹을 거예요. 애들만 데리고 갈게요. 어쩐지 사위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일이 늦게 끝났으니 피곤한 듯 했습니다.
그래 그럼 영지라도 먹으라고 이거를 내가 갖다 줄까 하니 오늘이 좀 그러면 내일 영지한테 줄게 그러니 서희가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니요 장모님 드세요. 그러니 이씨가 놀라 대답했습니다. 피곤하지 알았어. 얼른 들어가 봐 괜히 붙잡아 뒀네. 그런데 서희가 뒤돌아섰다가 걸음을 멈추더니 다시 이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이렇게 매번 안 챙겨주셔도 돼요. 애들 데리고 갈 때는 짐도 많고 너무 번거로워요. 그리고 다 먹지도 못하고요. 아유 그래 알았소. 그렇게 서희는 아이들만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말투는 어찌나 차갑고 나서는 발걸음은 어찌나 찬바람이 쌩 부는지 이씨가 서희에게 큰 잘못이라도 한 듯 보였습니다. 일하느라 힘든 부부를 위해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게 귀찮고 불편한 듯 했죠. 아무래도 딸은 살림살이에 신경 써서 가져가지 말래도 냉장고를 뒤져서라도 챙겨가지만 서희 마음은 다를 수 있었습니다. 이씨는 머쓱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애들도 봐주고 살림도 도와주니 늘 고맙다고 하던 서희도 이씨가 도와주는 것이 익숙해지자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더니 이번에도 짜증을 내며 아이들만 홀랑 데리고 돌아가 버리는 서희 이지영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위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딸은 그런 이씨의 속도 모르고 늦은 밤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불고기 준다고 하지 않았었어. 조 서방이 짐이 많다고. 그래서 그럼 엄마가 갖다 주면 되잖아. 밥도 못 먹었는데 또 언제 차려서 먹으라고 조 서방이 됐다. 그래서 안 갖다 줬지. 싫다는데 어쩌냐. 앞으로 주지 말라는데 주지 말라 그랬다고. 애 아빠도 잘 먹는데 왜 그랬지. 기분도 안 좋아 보이던데 생안이 가버렸어. 좀 섭섭하더라. 에이 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랬겠지. 아무튼 알았어. 끊어 밥 먹어야겠다. 딸도 야속했습니다. 딸이 이러니 서희도 이씨에게 마음껏 짜증을 내는 것이겠죠.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이씨도 처음엔 좋아서 도와줬던 것이지만 이제는 자신이 엄마인지 부모인지 아니면 식모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 좀 와서 애들과 저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 되면 딸이 아이들을 이씨네 집에 두고 가기도 했고 이렇게 이씨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와. 집이 좀 엉망이야. 엄마 어디 가길래 그래. 엄마 오늘은 안 돼. 친구들 좀 만나고 오려고 했는데 사실 친구들은 핑계였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혼자 생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친구 무슨 친구. 약속 있으면 미리 말해주지. 내일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어디 가는데. 그래 아니 가까운데 좀 가서 바람 쐬려고 했지. 그렇다고 우리가 일요일에 놀러 갈 순 없잖아.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데 이씨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말엔 아이들을 맡기는 게 일상이 되어버리다 보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엄마도 좀 엄마만의 시간을 갖자. 오늘만 봐줘. 그럼 결국 1시간 뒤 이씨는 쌍둥이들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뜻대로 됐습니다. 주말 오전부터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고 엉망이라는 집도 치우다 보니 무언가 잘못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상 하던 일이 오늘따라 버거웠습니다. 저녁엔 외출도 못하고 주말에도 마음대로 나다니지도 못하니 감옥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딸이나 서희는 더 이상 고마워하지도 않는 듯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씨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만이라도 스스로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평일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주말엔 딸과 서희가 충분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말이 되었을 때 딸은 연락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씨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탁을 해왔고 이씨는 거절했습니다. 왜 또 이번에도 친구 만나. 아니 좀 쉬려고. 싫다고. 그래 몸이 너무 지친다. 쌍둥이 중 하나가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자꾸 보채서 평소보다 힘든 평일을 보냈기 때문인지 몸이 더욱 지친 상태였습니다. 거절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몸이 좋지 않은 것은 애써 지어낸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뭐 하면서 쉬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좀 쉬게 하니 엄마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거면 그 시간에 애들 봐주면 되잖아. 애들이랑 놀면서 쉬면 되지. 어디 가는 것도 아니면서 왜 안 봐준다. 그래 딸은 납득이 안 가는 듯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아이들을 봐주지 않은 적이 1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도 내내 고생했는데 주말이라도 좀 해방되자. 해방 뭐. 우리 애들이 엄마를 가더나. 좀 서운한 애 속이 이미 꼬였는지 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내내 안 된다는 거야. 평일에 봐줄게. 그러자 딸은 대답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팡 하고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딸은 삐진 듯 주말 내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 딸이 걱정스럽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죠. 그리고 월요일 저녁 사위가 아이들을 데리러 이씨네 집으로 왔습니다. 장모님 영지가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어머니가 기분 좀 풀어주세요. 많이 서운했나 봐요. 주말에 약속도 취소해야 돼서 좀 곤란했던 것 같아요. 사위의 말에 이씨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사실상 딸과 사위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못 봐준다는 소리에 이런 반응이니 숨이 막혔죠.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는 사위가 아닌 딸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만나던 사이였는데 2에서 3일 좀 못 봤다고 어색했습니다. 애들은 방에 있어 밥은 먹었니? 진짜 그놈의 밥 타령 좀 그만해. 뭐 맨날 볼 때마다 밥 먹었느냐고는 왜 물어봐. 지겨워 죽겠어. 이씨는 당황해서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삐졌다고 하더라도 말이 좀 심한 듯 했습니다. 이씨가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자 딸도 아차 싶었는지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굶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씨는 피가 차게 식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놈의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해해주는 친정엄마가 옆에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넌 그게 지겹구나. 이번에 딸의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어서 가봐. 이씨는 서로 기분만 더 틀어질 것 같아서 서둘러 딸을 보냈습니다. 딸도 머뭇거리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죠. 이씨는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딸과 사위가 떠올랐습니다. 차갑던 딸과 사위의 표정, 그동안 당연스럽게 아이를 이씨의 집에 넣고 가버리던 뒷모습, 짜증을 내던 말투, 그런 것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떠올리고 있자니 그동안 이씨 본인이 화를 자처한 것 같았습니다. 딸이 결혼하며 이씨 집 근처로 오겠다고 했을 때도 자신이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았습니다. 막연히 좋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조금은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한 자신이 바보 같았죠. 이제 쌍둥이들도 어느 정도 커드니 이씨는 육아에 손을 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이씨가 평소처럼 어린이집 차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딸이 데리러 온다면 그때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죠. 이번엔 딸을 위한 반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아이들만 저녁을 먹인 뒤에 집 안에만 있기에도 갑갑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앞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이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짐이라도 된 듯한 상황에 마음이 좋지 않았죠. 이쁜 내 강아지들, 너희들이 무슨 죄니? 30분 정도 놀고 있으니 주변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려던 찰나에 주차장으로 딸의 것으로 보이는 차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너희 엄마 왔나 보다 아이들 옆에 쪼그려 앉아있던 이씨가 일어났는데 딸의 차를 뒤이어 사위도 도착했습니다. 웬일로 같이 퇴근했나 보네. 아이들 엉덩이에 묻은 모래를 털어지고 있는데 주차를 한 딸과 사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놀이터를 향해서 함께 걸어왔죠. 아참 제주도에서 전화 왔어.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인지 목소리가 무척 또렷했습니다. 엄마가 당신한테 무슨 일 있으시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 어머니 허리 다치셨었잖아. 근데 걱정된다고 전화하셨어. 우리 엄마는 어디 아픈 데 없냐고.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나중에 우리 엄마 아프면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아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했대? 벌써부터 그런 걸 걱정을 해. 그래서 당신은 뭐라 그랬어? 그냥 우리 엄마 건강하다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모시고 살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지. 진짜 그럴 생각이야. 어떻게 모시고 살아? 가까이 사는데도 불편하고 서운할 때 많은데 같이 살면 비극이지. 대신 당신도 나중에 시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하지 마. 공평하게 그럴 리가 있어. 나는 누나도 있고 형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끼리 잘 살면 되니까. 서로 대리효도 바라면서 싸우고 그러지 말자고. 지척에 이씨가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딸과 사위의 대화는 이씨를 위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이씨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부양받기를 바란 적도 없었지만 그래도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알맹이만 쏙 빼먹고 늙으면 내팽개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이재영 씨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구에 가까워지자 그 앞 놀이터에 서 있는 이씨를 발견했는지 딸과 사위가 놀랐습니다.
왔니 장모님 왜 나와 계세요? 바람 쐬러 나왔다. 이 씨가 잡고 있던 애들 손을 딸과 사위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대로 차 타고 바로 가면 되겠다. 그리고 나는 내일부터 좀 쉬렸다. 무슨 말이야. 엄마도 좀 자유시간 좀 가지려고. 갑자기 그러면 우리 애들은 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희 둘이 맞벌이하면 애들 어린이집에 더 둬도 되잖아. 요즘은 늦게까지도 맡길 수 있다던데. 아니 그럼 그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들이 계속 어린이집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통보하듯이 말하는 게 어딨어. 너무한 거 아니야. 지난번에 엄마한테 밥 타령 지겹다고 했던 것 때문이지. 근데 애들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바깥에서 이러지 말고 애들 데리고 들어가 봐라.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사실 이 씨는 딸에게 더 이상 실망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속으론 좌절감마저 들었습니다. 허리가 분질러지고 손끝이 부르터도 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는데 그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아니 나중에 연락한다니 당장 내일도 애들을 봐줘야 하는데 왜 그렇게 무책임해. 나 요즘 엄마한테 너무 실망이야. 오늘은 좋게 넘어가려 했지만 딸이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무책임. 내가 낳은 너는 내 책임이라지만 네 자식들은 영지 네 책임 아니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서운할 일도 많다. 이런 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제 너희 뒷바라지 하는 거 그만하려고 한다.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이 우선순위에 없고 네 인생이 우선이 된 것 같아. 너희가 내 도움에 익숙해진 것처럼 나도 그게 습관이 돼 버려서 이번엔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네가 덜 힘들까 찾아다녔는데 그게 널 위한 게 아니었나 보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애 봐주시는 거 힘드셨으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애 아빠 있는 데서 꼭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뭐가 돼. 너는 조 서방 있는 데서 엄마 무시하고 부려먹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 서방도 장모를 장모로 안 보지. 아니 장모님 제가 언제 엄마 일하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존말이 날카롭게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 그거 가지고. 아니 딸내미가 엄마를 소중히 여기면 어느 사위가 장모를 업신 여길까. 그렇게 따지면 나도 엄마한테 서운한 거 많어. 근데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도리어 이 씨에게 서운하다는 너는 뭐가 그렇게 서운한데. 아니 급해 죽겠는데 애들 안 봐준 적도 있고 우리도 불편한 거 감수하고 있는 거야. 어디 외식하거나 놀러라도 가려고 하면 엄마 눈치 보이고 뭐 준다고. 집에 오면 애 아빠도 불편할 때도 있고 가까이 사는데 우리도 당연히 불편하지. 그래 이게 다 너무 붙어 살아서 그런 거 같아. 차라리 내가 이사를 가련다. 이사 사실 간밤에도 곰곰이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친정엄마라고 하더라도 시부모처럼 멀리 살아야 늘 애틋하고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결사반대를 해서라도 옆에 살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죠. 이사까지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도와주기 싫어서 엄마가 도망가 버리는 거 같잖아. 도와달라고 하는 자식들도 문제지만 다 큰 자식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나도 문제였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들은 너희들이 돌봐봐. 나도 언제까지 너만 품에 안고서 서운하다 어쩐다 하면서 늙고 싶지 않아. 너도 그런 부모는 부담스럽잖아. 딸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 씨가 빈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며 가며 어쩌다 한 번씩 딸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사만큼은 꼭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딸 마음에 대못 받고 가면 후회에 독하게 말을 내뱉는 딸의 이 씨의 마음이 헛헛해졌습니다. 소태를 삼킨 듯 입안도 썼습니다. 너야말로 앞으로 살면서 누가 너를 이렇게까지 챙겨줄 것 같니? 나 죽으면 그때 가서 눈물 흘리지 말어. 이 씨가 먼저 뒤돌아섰습니다. 딸과 지척에 산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걱정스러워했는데 아마도 자신은 잘못된 결정을 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늦기 전에 자식과의 적당한 거리를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도 당장엔 버겁고 힘들어도 결국엔 이것이 이 씨도 딸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방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해를 넘기기 전에 딸과 1시간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둘의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겠죠.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임을 이 씨는 장담했습니다.